2. 한국과 일본에서의 청년 시절. 린저, 15살 때는 무엇을 했나요? 윤희상, 아버지께서 음악 공부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나는 상업학교에 입학해야만 했죠. 하지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6살이 되자 나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린저, 잠깐만, 서울로요? 무슨 말이죠? 윤희상,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거지요. 린저, 하지만 당신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윤희상, 물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던 거예요? 린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요? 유교 집안의 자손인 당신이 그랬다고요? 윤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린저, 그렇다면 당신이 16살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간 것이로군요. 그런데 당신 아버지는 경찰을 시켜 당신을 끌고 오도록 하지는 않았나요? 윤희상, 아니요. 아버지는 편지로 절교를 선언하셨지요. 린저, 서울에서는 어떻게 계셨어요? 윤희상,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로 명성을 얻고 있던 한 음악가의 문화생이 되었죠. 그는 서양식으로 작곡을 했지만 한국 가락을 곁들였어요. 그는 자기를 찾아가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그때 처음으로 기초부터 화성학까지를 배우게 되었죠. 그 선생님의 스승은 군악대를 지휘하는 독일 장교의 제자였는데 그 장교의 이름은 프란츠 에케르트였어요. 린저, 그는 어떻게 한국에 왔는데요? 윤희상, 일본에 들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대요. 일본의 황제가 그를 고용했는데 그는 일본의 국가를 쓰기도 했죠. 그는 서양의 음계를 최초로 동아시아에 들여왔는데 그가 퇴직을 하자 이번에는 한국의 황제가 그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군악대를 창설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가 20세기 초엽이었어요. 에케르트는 1916년 서울에서 죽었고 자신의 악단원들에게 악기뿐 아니라 서양의 화성학과 대위법도 가르쳤지요. 이들이 그의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었던 것이지요. 나의 선생님은 군대 음악에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방송계에서 일했어요. 그때 한국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최초로 방송국이 세워졌지요. 그는 또한 작곡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난 음악 이론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총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때로는 국립도서관에 가서 고전 음악가들 뿐 아니라 스트라우스나 힌데미트 같은 현대 음악가들도 찾아서 공부했어요. 2년 동안 서울에 머물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린저,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나요? 윤희상, 아니요. 우린 마치 남 같았고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말하셨죠. 좋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상업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그러면서 음악 공부를 한다면 좋다. 하고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분은 내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난 오사카로 가서 이론과 작곡을 공부했지요. 린저,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나요? 윤희상, 물론이죠. 시험은 쉬웠어요. 나는 내가 작곡한 작품 몇 편을 제출했지요. 올바른 이론적 토대 없이 무조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바이올린 사중주만 생각나요. 린저, 당신이 지금까지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에 대해 아무 말도 않다니 정말로 놀랍군요. 당신은 그들을 몰랐었나요? 윤희상, 잘 몰랐었어요. 나는 서양의 고전 음악을 올바로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피상적이었지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좀 달랐어요. 나는 나 자신의 음악을 쓰고 싶어 했지요. 그때 나는 피아노를 갖고 있지 않았고 연습용으로 쓸 것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으로 즉흥 연주를 많이 했어요. 린저, 당신이 좋아하는 첼로는 어땠어요? 윤희상, 연습을 위해 오사카에서 한 대를 사야 했죠. 그런데 그때 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싼 것밖에는 살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오사카 시절은 참 힘들었어요. 나는 극빈민 구역에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들만 살고 있었죠. 일종의 유대인 거리였어요. 지금도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린저, 그래요? 윤희상, 일본 점령하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지요. 린저, 이민 노동자들이로군요. 윤희상, 그렇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보수는 형편없었고 노동조합도 없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거의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넉마주의와 도로 청소 등 아주 천한 일들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 어떤 발전 가능성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일본인들이 다니는 상급 학교에 그들은 지나갈 수 없었으며 한국인 학교 설립은 허가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늘 변함없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었죠. 한국인들이 당하는 수모를 나도 경험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친구인 최와 함께 동경에 가서 방을 찾는 중이었죠. 그때 우리는 입구마다 방 빌려줌 한국인 사절이라고 쓴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이란 것을 숨기기로 했는데 다행히 방 주인은 우리의 분명하지 않은 일본어 발음을 규슈 섬지방의 방언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은 방범 경찰이었는데 우리는 가능한 한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가 우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우리는 다소 술에 취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인에게 규수 출신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친구는 갑자기 내게 한국어로 몇 마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곧장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너희들 저쪽 출신이로구나? 다음날 우리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지요. 린저, 당신은 오늘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했는데 어째서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윤희상,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들은 한국에서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의 억압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정치적 분단은 그들의 처지를 갑절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에 익숙해 있는 곳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린저, 박 대통령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요? 윤희상, 그래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잊혀졌어요. 그들은 여행을 떠날 수도 없고 일본인과 결혼할 수도 없으며 국립대학에 입학도 할 수 없으며 빈민가로부터 보다 나은 생활 환경으로 이사할 수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때도 그랬어요. 이러한 권리 상실과 재산 상실은 나의 사회의식을 일깨웠으며 나의 정치적인 관심을 더해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일렀어요. 나는 음악을 공부해야 했고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업학교에 입학해야만 했어요. 아버지께서 돈을 보내주셨지만 많지는 않았고 나는 2년을 그곳에서 머물렀지요. 그런 다음 다시 통영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훨씬 빈곤해져 있더군요.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아야 했어요. 교사 자리를 구했지요. 그때는 사립학교가 여럿 있었어요. 국가의식이 뚜렷하고 반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냈는데 일본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와 같은 학교들도 나라에 의해, 즉 일본인들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했고 우리는 일본식으로 공부했지요. 하지만 나는 기회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그들과 한국어로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은 자칫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이후 전쟁 기간에는 더욱 심한 처벌 대상이었죠. 린저, 그 시절에 당신의 음악은 어땠어요? 윤희상, 물론 나는 작곡을 계속했고 이제는 화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지요. 호주 복음선교단의 성당에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어요. 그때 나는 많은 오페라 문학을 연구했었어요. 어느 날 한 일본 신문에서 파리에서 공부를 한 일본 음악가 한 사람이 귀국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나는 나의 작품을 싸들고 동경으로 갔지요. 그 작곡가의 이름은 토모이로 이케노우치였는데 탁월한 음악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작품을 검토한 다음 즉시 제자로 받아주었지요. 그를 믿었어요. 그는 실제로 서양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에 의해서 노래에 숙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물론 다른 모두에게도 그 시대는 어려웠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나는 노트를 베껴주었어요. 대필가였지요. 이미 사람들은 정쟁이 닥쳐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독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유럽은 이미 전쟁 중에 있었고 일본은 전쟁 준비가 끝나 있었지요.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본이 미국에 패하기를 기대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던 우리 한국 학생들은 지하 그룹을 결성했고 동경에서 멀리 있으면서 인적이 거의 없는 조용한 지역인 무사시노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더랬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세를 논했고 종전시에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준비를 했지요.
나는 그때 일본의 음악 콩쿠르에 제출할 첼로 협주곡을 거의 다 완성했었지만 포기해버렸어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하와이 기습과 함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우리 모두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분위기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죠. 일본인들은 도처에 방백을 쌓았으며 형사들은 곳곳에서 우리를 감시했어요. 귀국한 친구들 중 많은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또한 생명을 잃었어요. 일본인들은 우리가 죽은 친구들로 인해 열광적으로 우리의 압제자들과 싸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는 친일 한국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미 말했는데 그런 족속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법이죠. 하지만 우리들 귀국 학생들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전쟁은 바다에서의 전쟁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인들은 우리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밀려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육지로부터 일본을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럼으로써 전쟁이 끝난 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위치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린즈, 그렇지만 당신들은 무기도 없이 싸우려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윤희상, 무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엽총을 개조했고 탄약과 폭탄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린즈,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주 엄중하게 감시를 받았을 텐데요. 윤희상, 우리들 중 하나가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 조그만 섬을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는 한동안 그곳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곳에다 지하 탄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어요. 작고 유치하도록 단순한 공장을 말이에요. 일본에 대항하여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리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무기와 폭탄을 시험했지요. 모두 성능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장 건설을 위해 섬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체포되었기 때문이죠. 1944년의 일이에요. 동료 중 하나가 오랫동안 미행을 당했던 거죠. 그는 늘 미군의 단파 송신을 청취했는데 이따금 경솔하게도 청취한 정보를 편지로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검열을 당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린즈, 말하는 중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당신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게 되었나요? 한국 청년들은 모두 징집 대상이었을 텐데요. 윤희상, 전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만 징집했었거든요. 린즈, 아, 그렇군요. 일본인들은 군 부대에 한인 부대가 형성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지만 당신과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을 텐데요. 보충 임무가 있었나요? 윤희상, 있었어요. 나는 군량미를 비추하는 군기지 병창에 배치되었어요. 농민들은 강제로 쌀을 내놓아야 했죠. 어느 날 내가 직접 농부들과 교습을 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들이 내게 수갑을 채우며 자기들은 명령을 받았을 뿐 이유는 모르며 미안하지만 나를 데리고 가야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나를 경찰 광구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은 섬에 있었는데 그 제도에 위치해 있는 창신포 감옥 안에서 이틀 밤낮을 보낸 후에 거리로 떠났어요. 감옥은 썸떡할 정도로 불결했어요. 바닥은 무언가 하얀 것으로 덮여 있었는데 나는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들어오면 가루가 되는 작은 흰 벌레였어요. 이틀 후에 나는 통영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감옥은 젊은 사람들로 넘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레지스탕스에 속해 있었지요. 저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때문에 기소되어 있었어요. 나는 저들이 우리의 비밀무기 생산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닌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는 좀 우스운 일 때문에 기소되었는데 바로 가택 수색 때 발견된 작품, 즉 내가 작곡한 노래 때문이었어요. 린즈, 정치성을 띤 노래였나요? 윤희상,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 노래였고 일본인들은 한국어 사용을 완전히 금하고 있었던 거죠. 국가를 부르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은 애국자였죠. 다시 말하면 반일투사였다는 얘기예요. 린즈,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중시하며 폭력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신은 무력을 사용할 각오를 했었군요. 윤희상, 그랬어요. 절망 때문이었죠.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무기의 사용이 허용되었죠. 한국을 해방시키고 한민족의 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의 죽음을 방해한 것은 도덕의식이 아니라 운명이었으며 행위자가 되는 대신에 나는 제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문도 없이 감옥에 내버려져 있었는데
우리들은 꼼짝 않고 몇 시간을 맨바닥에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될 때면 나는 그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지요. 나는 거의 미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힘이 덜 들었지요. 그때 나는 굴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난 밤에 나는 첫 번째 신문을 받기 위해 불려갔어요. 그들은 내가 지하단체에 가입했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자 고문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나를 바닥에 내던져 놓고는 방망이로 장단지와 종아리를 마구 두드려 팼어요. 비명은 질렀지만 대답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되었는데 신문자가 구를 수 있는 둥근 막대 위에 서서는 혐의자의 종아리 위를 굴러다니는 고문이었어요. 나는 엎드려 있었고 한 놈이 나의 종아리 위를 굴러다녔어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여전히 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고문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나는 다시 감방으로 끌려왔고 내 친구들은 더 지독하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들은 물고문을 당했는데 그건 손발이 불에 지져지고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기둥에 매달려져서는 얼굴 위에 두툼한 젖은 수건 하나를 덮고든 그 위에다 물을 붓는 것이죠. 계속해서 퍼부으면 그의 숨이 막히다시피 해서 기절해버리고 말죠.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도 있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도 있었어요. 잠이 들려고 하면 3일, 4일쯤 또는 5일 동안을 몽둥이로 깨우면서 계속해서 때렸죠. 그때쯤 공습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밤마다 폭탄과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폭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저, 짐작이 가요. 우리도 44년, 45년 겨울에 감옥의 복도에 숨어 있었는데 간수들은 안전했어요. 폭탄이 떨어졌다면 도망갈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늘 나의 두 어린 자식들만을 생각했죠. 어쩌면 나의 양친과 함께 도시에서 같은 비행기들로부터 폭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를 자식들을 말이에요. 당신은 감옥에 얼마 동안이나 있었나요? 윤희상, 2달 동안이에요. 9월 17일 나는 생일날 감방에서 불려 나왔어요. 가보니까 경찰관 곁에 한 일본인이 앉아 있더군요. 그는 내가 일했던 군량 및 집결소의 대장이었어요. 그는 나를 위해 보석금을 지불했어요. 난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나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풀려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는 내게 빚과 부양의 의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지요.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야 했기에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 내게는 결혼 적령기에는 여동생이 2이나 있었어요. 린저, 그랬어요? 그들은 결혼할 남자를 만나지 못했었나요? 윤희상, 당신도 알다시피 과거의 한국의 여자들은 스스로 남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그렇지요. 아버지나 큰오빠가 해주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큰오빠인 나는 감옥에 있었으니 그들은 내가 나오길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누이들은 서둘러 결혼해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들의 결혼은 잘못되었고 나는 책임감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내가 그녀들의 결혼을 돌봐주었어야 했는데. 린저, 하지만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들이 결혼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윤희상, 장남은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었기에 그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 처하지 말아야 해요. 린저, 정말 유교적이군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조국과 그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무 간의 순수한 갈등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은 당신 운명이에요. 그 후에도 당신은 작곡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갈등을 겪었고요. 그러니 당신은 작곡가로서의 미래를 파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당신은 무력해요. 당신의 음악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말이에요. 윤희상,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는 무언가 확실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죠.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홍수가 나서 우리 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몸소 일어나 두 건설을 도왔어요. 내가 석방되던 당시 나는 다른 도시로 전출해갔고 그곳에서 보충력 임무를 다시 수행해야 했어요. 근무하는 건물 안에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를 덜 받기도 했어요. 내 방은 2층에 있었는데 종종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땐 이미 또 다른 지하 조직 하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어요. 1945년 초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헌병이었어요. 한때 그는 나의 제자였는데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 선생님, 위험이 닥치고 있어요. 도망치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을 체포하기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물론 감시를 받고 있었고 나는 한국인이었어요. 창문으로 기어내려 갈 수 있었으나 첼로를 두고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감시인에게로 급히 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인간적인 양심에 호소했지요. 그가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창문 밑에 서서 내가 밧줄을 타고 내려보낸 첼로를 받아주었지요. 그런 다음 내가 기어 내려갔어요. 달이 밝은 밤이었기 때문에 구름이 달을 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남자는 시 경계에 위치한 그의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고 나는 거기에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첫 버스를 타고 아무데로나 가리는 참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않고 그를 정치적으로 계몽시켰어요. 후에 나는 그가 지하 조직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이른 아침에 6km나 떨어져 있는 기차역으로 갔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한국인은 그 당시 일본인의 명령에 따라 이름표를 지참하고 다녀야 했어요. 헝겊에 잉크로 씌워진 것으로 옷 위에 보이도록 꿰매 달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일본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은 이하라였습니다. 이 이름을 쓰면 경찰이 나를 알아볼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는 가나모토란 이름으로 바꾸었죠. 한국의 김씨나 독일의 슐처 혹은 밀러와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역 앞에서 검열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그 경찰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이름표를 보고는 매우 놀란 것 같았어요. 나는 그에게 쉿쉿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고는 도망쳤어요. 나는 서울행 기차를 타서나 계속해서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화장실에 숨어야 하기도 했지요. 결국 내게는 기차 안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결국 내렸어요. 이틀 동안을 아는 사람 집에 있다가 대구로 갔는데 그때 지하 조직을 이끌고 있는 한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죠. 그는 조그마한 석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석탄사에서 자도록 해주었어요. 석탄 가루를 참아내기는 어려웠지만 나는 계속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린저, 첼로는 계속 가지고 있었나요? 윤희상, 그것이 내가 소유한 유일한 것이었죠. 그 첼로는 나의 친구이며 나의 동반자였어요. 값싼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았는데 식사가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배급표가 있었는데 범법자였던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식당 앞에 줄을 서야만 했어요. 식당에는 쌀이 아닌 다른 곡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축 사료였지요. 나도 줄을 섰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런 식당은 엄밀히 말해서 식당이 아니라 전쟁 중에 세운 비상용 부엌으로서 음식은 지독하게 나빴고 양도 적었어요. 사람들은 다른 비상용 부엌으로 달려가서 줄을 서 기다리지만 마찬가지로 질이 나쁘고 양도 적은 음식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검열이 호텔에서 있게 되면 숨거나 도망쳐야 한다는 거였지요. 계속해서 그랬지요. 나는 통영에 있는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는 시 행정직에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이름으로 된 증명서를 구해서 우송해 주었어요. 그가 덧붙인 바에 의하면 가나모토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죽었는데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이름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때 나는 어느 사설 인쇄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신문에서 보았지요. 즉시 찾아갔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 아주 친절했고 내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종종 도망을 쳐 식사를 해결해야 했어요. 어느 날 인쇄소 창문을 통해 한 젊은 친구가 나를 보고는 들어와 나의 이름표를 보더니 몹시 놀라더군요. 주인이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는 통영 근처의 국민학교 선생님이었고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3년간을 감옥에 있었다더군요.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 동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내게 위험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난 건강이 나빠졌어요. 밤마다 열이 높아갔지요. 영양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날로 야위에 갔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입원하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누워 있었지요.
3주가 지나자 건강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본 천황의 목소리였습니다. 항복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확성기 앞에서 일본인 의사와 간호원들이 울며 서 있어요. 나는 기뻐서 병원으로 뛰쳐나와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들이 그 소식을 전하며 다녔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어 했지요. 나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사람들과 합시하여 우리는 크게 환호하며 시내를 뛰어다녔죠. 모두들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그것은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비밀 암호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친구이고 형제였습니다. 자유, 36년 만의 자유. 나는 사흘 밤낮을 시내에 있다가 지쳐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의사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의사는 폐를 고치지 않으면 평생을 병석에 눕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게 그러한 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하고 협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